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진하게 졸아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보자고요. 데일리 스터디. 지난주는 부동산 경제론 두 번째 탄력성하고 경기변동, 거미집이론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탄력성도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는 경기변동, 거미집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탄력성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다 맞추시면 돼요. 이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1번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다. 그러면 제가 공식 한번 써볼게요. 줄여서 수가탄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나누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수가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수요량 변화율. 이게 이제 퍼센트잖아요. 저기 5% 이런 거. 수요량 변화율. 그다음에 가가 가격 변화율입니다.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이 공식 올해 물어봤거든요. 시험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은 몇 퍼센트? 10%. 수요량은 5%. 그러면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거 반대로 한다고 봐요. 이거 반대로 만약에 가격이 5% 바뀌고 수요량이 10%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5%, 수요량 10%가 돼서 2가 되는 거예요. 2. 그럼 2면 1보다 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 여기다 7이라기 봐. 7. 가격이 10배 냈습니다. 수요량은 7배 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0.7. 0.7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이것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답니다.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비교해서 양 변화가 크면 수요량 변화율이 크면 탄력적, 가격 변화율이 크면 비탄력적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양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가 크면 비탄력적이다. B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고가 아니라 크고 비탄력적이라 탄력적이라고 하고 크고 비탄력적이라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자 비탄력적이랍니다. 그 비탄력점이 1보다 작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크거든. 비탄력점 B가 크다. B가 크다 해서 B는 비탄력적, 가는 가격 변화가 크다. 그 B가 크다 외우라 했잖아요. 매우 중요하니까 B가 크다. 이 말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커진다. 비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으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B가 크다 됐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5.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0이야. 0.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하든 100원 하든 10,000원 하든 맥주 수요량이 언제나 30병이다. 그럼 저는 맥주 수요량의 변화가 없죠. 이런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다. 그럼 가격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OX 5.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지문입니다.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불변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며 수요 곡선은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까?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해서 수직선. 그래서 수평선이라고 해서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건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거 안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저런 거 배우나 보다 하시면 돼요. 6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면
양변화가 큽니까? 가격 변화가 큽니까? 양변화. 그럼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OX, O. 7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할 거고. 8번 대체자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은 완만하고 탄완 그렇잖아요. 탄완.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9번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빨리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럼 공급량 변화가 크니까 탄력적. 용도자는 용이할수록 탄력적. 공법적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크다. OX, O. 자, 10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공식이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 비율이다. 그런데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 비율이라고 해서 분자 분모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요 소득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고 소득 변화율이니까 요거 읽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비율이다. 밑에서 위로.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읽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분자 부분 바꿨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 지금 총 여기 있는 5번부터 해서 6번부터 해서 요 10번까지는 이것만 틀렸습니까? 10번만? 그랬죠? 10번만 틀렸네요. 다음 옳은 지문이 되고. 자, 네? 어디요? 어디 2번이요? 여기 6번 여기 여기서 잘 들으시라고. 이 화면에서는 10번만 틀렸잖아요. 이 화면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 1번은 옳은 지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5. 2번 무작위 변동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인데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초래돼서 경기가 변동하는 것을 무작위 변동을 하는데 이것은 비순환적 변동입니다. 제가 이건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경기 변동이 유행해서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순환적 변동이 있었어요. 순환적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 다음에 추세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이 있었고 네 번째가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요 1번은 순환적 변동이고 2, 3, 4는 비순환적 변동이야. 그럼 불규칙 변동은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OX, O. 이렇게. 그래서 둘 다 O입니다. O. 3번 봄, 가을 나왔습니다. 그럼 봄, 가을 나왔으니까 계절 나왔죠? 계절 나오면 추세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입니까? 계절적 변동이죠. 추세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측정 지표야.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려면 건축량 보면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 보면 되고 가격 변동, 공실공가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측정 지표. 그래서 4번 건축량, 공실공가율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OX, O. 5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불비다르다. 불규칙, 불명확, 비대칭적, 다르다. 그다음에는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그랬어요. 그럼 5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서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더 작다 아니라 크답니다. 크다. 틀렸어요. 작다 아니라 크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는 3번하고 5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5번까지는 3번하고 5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 역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요.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OX, O. 불자, 불명확 있잖아요. 일정치 않다. 옳은 지문. 7번하고 8번이 순환 국면별 특징이야. 그럼 순환 국면 특징에서는 뭘 기억하냐면 상하도 기억해야 돼. 상하도. 상하도. 상이 뭡니까? 상향시장에서. 하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도는 매도인 중심 시장.
7번 상향시장에서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매도인 중심 시장 도. 그럼 7번 옳은 말인가요? 오. 자, 8번은 후퇴 시장 나왔습니다. 그럼 후퇴 시장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후퇴 시장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향. 그럼 후퇴 시장은 하향 시장하고 똑같다. 그럼 하향 시장은 하의 반대가 상, 도의 반대가 수, 매수인 이렇게. 그러니까 하상수죠. 그럼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고 매수인 수,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에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입니까? 상한선. 근데 하한선에서 틀렸어요. 상한선. 그래서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거미집이론입니다. 거미집이론은 제가 여러분하고 유형만 있습니다. 자, 거미집이론 요거 다 맞춰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봐서 나올 텐데 자주 나오는데 틀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요 모형은 오늘 다 한번 해버리게요. 이거. 자,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거미집 모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렴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형이 있고 수렴형의 반대가 발산이 있었죠. 그럼 수렴형과 발산은 반대니까 수렴형만 공부하고 발산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순환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경우에 수렴입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수탄수라고 외우고 해서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글쎄 한번 들으면 될 건데 계속 모르신 분이 있어. 듣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럼 봐요. 무조건 탄력성이 나오면 수탄수를 써보라고. 여기 봐요.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수탄수를 쓰라고. 그러면 안 틀리니까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이라고. 그럼 그렇게 돼 있는가 보자고요.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대요. 그럼 어디가 커요? 공급 탄력성이 크죠. 그럼 수탄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요? 발산이지, 발산. 수렴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발산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은 처음 배운 거니까 뭐 저런 게 있나 하시라고 그냥. 이거 지금 들어서 다른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요. 수렴형이 되겠어는 이제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거든. 그러니까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야.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려면 이걸 외우시면 돼요. 수, 탄, 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이라는 소리야.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라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걸 공, 기, 수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2번은 탄력성이 나왔습니까? 기울기가 나왔습니까? 기울기 나왔잖아요. 2번은 기울기.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수탄수라고 써야 됩니까? 공기수라고 써야 됩니까? 공기수. 공기수 이렇게. 이 말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면 수렴이란 소리야. 여기 절대가 필요 없어요. 그럼 보자고요. 2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뭐요? 발산이죠. 그럼 5입니까? 있습니까? 5. 4번, 3번 기울기 나왔잖아요. 기울기요. 기울기 나왔으니까 수탄수가 아니라 공기수라고 써야지. 공기수.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요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6 요건 이제 절대값 씌우니까 마이너스 필요 없어요. 0.6 공곡선의 기울기 0.6 같죠. 같으면 뭡니까? 순환. 순환형은 수탄하고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 같으면 순환. 그러니까 순환에 틀려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순환이죠. 순환. 발산형이 아니라 순환형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5번이 약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여기 탄력성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습니다. 그럼 탄력성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는데 여기 4번에 EQD는 100-P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그럼 이 수요 함수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 구할 때 Q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2. 요 2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분수식을 만들라고요.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서 밑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P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1. 그러면 여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2죠, 2. 1분의 2니까. 자, 이제 공급함수 나왔습니다. 이 공급함수에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Q 앞에 있는 숫자가 4네요. 4m 분수식 이렇게 만들고 P 앞에 있는 숫자 2네요. 2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몇입니까? 2죠, 2. 둘 다 2죠? 그럼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순환. 그래서 오른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은 여기에 수요함수. 그러면 수요함수인데 수요함수에서 요 Q 앞에 있는 숫자 2네요. 요 2 밑에다 이렇게 분수식 만들고 P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요? 1. 그래서 1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수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2. 2죠, 2. 2. Q 앞에 있는 숫자가 2. Q 앞에 있는 숫자가 2잖아요. 그럼 2 밑에다가 분수식 만들고 P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무조건 요 뒤에 것을 앞에다 하지 말고 Q 앞에 있는 숫자 밑에다가 분수식 만들고 P 앞에 있는 숫자 갖다 놓으라니까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해보면 틀릴 수가 없어. 틀리면 이상한 거지. 자, 그럼 이제 공기가요. 공급함수가요. Q 앞에 있는 숫자가 3이야. 그럼 3 밑에다가 분수식 만들라고. P 앞에 있는 숫자 4 있죠. 4를 갖다 써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공기는 몇입니까? 4분의 3. 공급선의 기울기 4분의 3.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2고 공급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면 어디가 더 커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기울기가 수기수가 된가 아니 공기수가 된가 봐봐요. 공기수.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거든. 근데 공기수가 안 되잖아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그래서 틀린 집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오늘 주간반에 제가 요거 특히 요거 안 되신 분, 요거 4번, 5번. 4번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오시라고 쉬는 시간에. 주간반에서는 두 분이 와서 물어보고 갔어요.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혹시 4번, 5번이 안 되신 분은 쉬는 시간 저한테 오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뭘 배웠냐면 경제론 배웠어요. 자, 지난주에 경제론에서 탄력성과 경기변동, 오늘 요거 공부한 거 거미집이론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4편 뭘 배우냐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배워요. 자, 책 좀 이따 보시고요. 책 지금 펼 필요 없어요. 그럼 자, 부동산 정책이 뭔가 우리가 저하고 처음 만나서 여러분하고 제가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했어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뭘 했냐면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해서 후보지 이행기 이렇게 했고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총론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경제론은 두 개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경제론은 2주 동안 공부했고요. 2주 동안.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뭘 배웠냐면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 배웠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시장의 균형이다. 그때 가격,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근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균형이 변동한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탄력성 배우고 그다음에는 지난주에 이제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이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이제 2편이야. 3편 부동산 시장론이에요. 그리고 3편을 2주차 배웠어요. 여기에 저하고 1주차, 여러분 지금 5번째 배웠거든요. 1주차, 여기 2주차, 여기 경제론은 3주차, 4주차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해서 4주 배우고 지금 5주차예요. 그럼 이 부동산 시장론에서 다 배운 게 아니라 3가지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서 주거 분리 이런 거 배웠고 효율적 시장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안 배운 것처럼 그런 눈빛을 보내면 어떡해요? 자, 요 시장의 기능이 있었어. 시장의 기능가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든 토지 시장이든 주택 시장이든 옷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자본 시장이든 모든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 자원을 배분한다는 게 별것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은 부동산이고 토지 시장에서 자원은 토지예요. 그럼 주택 시장에서 자원 배분한다. 그럼 그 자원이 뭐예요? 주택이요, 주택. 그런데 이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을 잘못해요. 그래서 자원 배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매우 자원 배분을 잘했다는 거야. 이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시장의 성공 그래요. 시장의 성공.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배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근데 100개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80개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 시장이 성공인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면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울에는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요. 근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럼 20개가 부족하죠. 그럼 그 20개를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돼요. 개입. 그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편에서 부동산 시장을 배우고 이 시장이 잘못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발하는데 이걸 부동산 정책 그래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럼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하는 거.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부동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 문제가 뭐가 있는데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건데 부동산 문제, 그럼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이야. 그럼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있다고. 토지 문제가 뭘까요? 비싸잖아요. 주택도 비싸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토지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못 가진 사람은 못 갔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계속 주택 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돈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사고 싶어 해요. 거기서 사야 되니까. 그럴수록 다른 사람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투기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자원 배분이 잘못되니까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계속 가져버리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국가가 그럼 가진 사람한테 뺏을 수는 없잖아요. 뺏으면 난리 나지. 응? 종합부동산세 내려가니까 공산주의니 어쩌지 난리나 나잖아요. 그거 뺏들은다게 봐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없는 사람한테 계속 제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행복주택 공급하고 공공임대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택정책이에요. 이렇게. 이건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정책이야. 그래서 시장에 개입 배우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건 주택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하는 게 조세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목차로 이제 정책론을 1년 동안 배운다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하고 조세정책 오늘 공부하지 않아요. 오늘은 요 세 가지 해볼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매년 나오고 조세정책은 2년에 3문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는 안 내고 평균 내면 2년에 3문제 내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2번, 3번, 4번은 매년 출제해요. 1번 부동산 문제는 언제 출제했는가 기억도 없어요. 물론 23회 때 출제했지만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 될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하나 더. 부동산 정책에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이 있는데 토지 정책하고 주택 정책은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에게 배우긴 해요. 배우긴 하는데 아주 저에게는 조금 배워요. 큰 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디테일하게는 누구한테 배우고 갔대요?
공포스님한테 배워요. 공포스님 하는 말 전부가 토지정책이에요. 아마 공포 선생님께서 뭐 이런 거 지금 배우셨는 건 모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에는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다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그게 토지정책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개발지향구이 지정되고 그게 토지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스님한테 토지정책을 디테일하게 배우고 주택정책도 공포스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정책은 누구한테 디테일을 배워요? 기온이 오빠한테 배워요. 기온이 오빠. 세법 선생님이 기온이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오빠한테 자세히 배운단 말이에요. 조세정책은. 저한테는 우리 임기훈 선생님한테는 격주로 배우죠. 격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조세정책을 임기훈 선생님한테는 2달 동안 배우면 4주를 배우죠. 4주. 그러니까 격주로 배우니까 그럼 4주면 한 주에 3시간 공부한다 하더라도 12시간 배우는 거야. 12시간? 근데 저한테는 조세정책 오래 배워봐야 1시간 배워. 1시간. 그러니까 세법스님한테 조세정책을 배우는 거라고 제대로. 근데 이런 거요. 저도 여러분에게 조세정책을 말하고 세법스님도 조세정책 말하는데 방향이 전혀 달라요. 세법 선생님은 세법에 나온 법조문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뭐 취득세율은 몇 %고 부부 합산가세는 어떻고 뭐 면제받으려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법에 나온 대로. 근데 저는 법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저한테는 뭘 배우냐면 세금이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세법 선생님은 법에 있는 그대로, 저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제적 효과라는 게 수요 공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는 경제학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주택정책, 토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정책 공포 선생님께서는 법에 있는 대로 알려드려요. 그 저한테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정책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정책이 시행되면 그러면 수요, 공급, 가격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배운다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 시험은 토지정책 한 문제, 주택정책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 토지정책에서 이런 경향도 있어요. 부동산의 결혼인데 저한테 배우지 않고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주택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세정책은 최근 5년 동안 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3번 다 세법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와요. 세법스님한테. 그래서 이것들은 공법 선생님하고 세법 선생님하고 같이 자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봤고 지금 했던 말을 또다시 가볍게 이제 정리해서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필기노트는 이게 몇 쪽이냐면 그러면 52쪽이에요. 필기노트 52쪽, 필기노트 펴시라고요. 52쪽 가면 그럼 부동산 정책론 그러고 부동산 정책의 개념 그러면서 양쪽에 참고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부동산 정책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 뭐냐? 정책이 여기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이 뭡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걸 부동산 정책이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문제가 뭘까요? 비싸요. 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소유가 편중돼 있어요. 이게 토지 문제잖아요. 그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해요. 이걸 토지정책이라고 그래요. 네? 주택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주택가격이 비싸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도 있을 거고 투기심리, 우리 국민의 투기심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 문제 해봐요. 뻔하잖아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비쌉니다. 주택 보급률을 우리나라는 이미 100%가 넘어갔는데 주택 없는 사람들이 약 40%, 50% 돼요. 세대주가. 그 문제가 많잖아요. 이미 100%, 120% 가까이 된다 하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근데 주택 가진 사람은 60%밖에 안 되고 40%는 여전히 주택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주택 정책이요.
토지시장, 주택시장에 세금 가지고 개입한다. 조세정책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니 낮추니 갖고 말도 많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1세대 1주택 9억까지만 그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2억까지 감면 혜택 주고 건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책이란 말이에요. 세금 가지고 개입하잖아요. 그게 조세정책이에요. 조세정책이면서 주택정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 아시겠죠? 여기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의 개념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개입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개입 방법을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개입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토지용 규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입했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정책을 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요걸 낸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의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요. 임대료 규제. 한 달에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받아. 이렇게 임대료 규제 정책을 편 거야.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규제라는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 이 임대료 규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그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 효과를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출제한다고. 다만 토지 정책에서는 효과를 잘 안 물어봐요. 어디서요? 주택 정책에서 효과를 물어봐. 주택 정책에서 좀 있으면 알겠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부동산 정책의 틀입니다.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크게 보면 4가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 시장 개입. 그다음에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이렇게. 조세 정책은 기온이 오빠하고 같이, 토지 정책, 주택 정책은 준선이 오빠인가? 이렇게 같이. 하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책 보면 책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책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부동산 문제가 뭐만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특징 그래서 요 책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언제 출제되는가 기억도 없으니까 물론 23회 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쉽게 출제했고 최근에 요거 뭐 출제한 적이 31회 때인가 지문 하나 나오고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제가 그거 다 찢어버리세요. 그런다고. 안 나오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의 틀을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해야 돼요. 또 요 부동산 문제 그러는데 제가 부동산 학자라 그러면 부동산 문제란 말을 없애버릴 것 같아요. 저거는 학자들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부동산 학자는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있잖아요. 그럼 토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를 못 만든다는 소리고 토지가 비싸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없는 사람 없다는 소리야. 이게 토지 문제야. 그러면 토지가 스스로 비싸졌습니까? 토지가 스스로 있는 사람한테 있고 없는 사람 없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 문제예요? 인간 문제지. 인간 문제. 주택이 스스로 비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주택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싸다는 거거든. 그럼 주택이 스스로 비싸졌나? 아니잖아요. 인간이 다 비싸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담인데 부동산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제 말이 맞잖아요. 인간의 문제지. 근데 학자들은 부동산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니까 시장 개입의 논리를 배우는 거야. 이거 이제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해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시장 개입의 이유, 왜 개입하는가? 시장이 실패하니까 개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책에는 이걸 경제적 기능을 써놨어요. 시험은 한 번도 경제적 기능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이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매우 쉬워요. 자, 봐요. 우리 서울에 주택시장인데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이라는 자원을 배분한다고. 주택시장은. 근데 우리 필요한 양,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100개야. 100개. 정확하게는 100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택이니까.
근데 시장에서 공급된 주택이 8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주택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그래. 이걸 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고. 그 100개가 필요할 때 100개를 공급하면, 우리 서울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럼 시장에서 100개를 공급하면 그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80개밖에 공급하지 않았어요. 20개 부족하죠? 그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한다고.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고. 그럼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서 20개를 공급해야죠. 그럼 어떻게? 공공임대주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LH를 통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팔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요거 이제 시장의 개입 필요성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틀린 말 거의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나와. 그대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다른 말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자, 또 하나,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걸 정책적 기능,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 요 경제적 기능이니 정책적 기능이니 정치적 기능이 이런 거 한 번에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럼 사회적 목표가 도대체 뭐냐? 사회적 목표는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회적 목표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목표하고 30년 전의 사회적 목표하고 지금 사회적 목표는 달라요. 30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 이런 걸 했다고, 민주화 그랬었다고. 그 다음에 또 30년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역감정 해소 이랬잖아요. 지역감정 해소. 근데 요즘은 지역감정 해소란 말은 거의 않거든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요. 사회적 목표가. 예전에는 지역감정 그런데 사실은 지역차별이었죠. 차별. 어느 지역이 차별받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지역감정이라고 이제 포장을 했는데, 그때는 지역감정이 민주화가 사회적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가 지역감정이 사회적 목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공정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비공정 같은데 자기들은 공정한다 그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 지금의 사회적 목표는 어쩌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해결, 그다음에 노인 문제,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목표가 된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 되겠죠. 내년 3월 달인가 대통령 선거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대통령도 필요해요. 내가 5년 동안 출산율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겠습니다. 그게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출산율 장려. 그럼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죠. 결혼해서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임대주택 50년 동안 공짜로 살 수 있게끔 임대주택 공급하겠습니다. 33평.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이 낸 사람들에게는 그냥 줘버리겠습니다. 주택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래 주세요. 봐봐, 이렇게 한다고. 정부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그렇게는 안 내겠죠. 그럼 부동산 학이니까 정부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고.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럼 소득 재분배를 개입한다는데, 소득 분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소득 분배가 잘못돼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러면 사회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인구 10%가 우리나라 재산의 90%를 가지고 있고, 인구 90%가 재산 10%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심화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다만 언론에서 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이게 굉장히 크게 부각돼요. 말 안 할 뿐이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학생들, 제가 서울대 나온 건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강남 3구에서 엄청 많다잖아요. 근데 아버지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서울대 많이 간다잖아요. 이게 교육의 대물림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사실을 부활하자 이렇게 한다잖아요. 사실을 부활해야지 없는 사람들도 그 줄을 타고 출세도 있고 이렇게 만들자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럼 이렇게 되면 재산이 잘못 분배됐다고요. 부가 잘못 분배됐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게 양것 같으면 이거 되면 여기서 또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인구 5%가 우리나라 재산의 90% 가지고 95%가 10% 가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열 받는 거죠. 이쪽 사람들이.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얘들은 놀면서 자본수도 가지고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럼 저라도 열 받겠다. 그잖아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 가지고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이런 게 소득 재분배요. 제가 연봉이 5억이다. 근데 제 친구는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제가 친구한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럼 이게 시장에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고 스스로는 안 되고 시장에서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 재분배에서. 그럼 어떻게 세금 가지고. 저같이 만약에 제가 만약 연봉이 5억이다. 그럼 저 연봉 5억이라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야. 당신 50이 아니라 20% 내.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1%만 내. 그럼 저 같은 만약에 제가 5억이라면 많은 세금을 냈죠. 제가 그 돈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 근데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정부는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회적 목표는 제가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뭐 양극화, 그다음에 지역 감정 해소, 뭐 출산율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뭐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오늘 밤에도 나오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하려다가 준비하다가 유심히 봤던 요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KBS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요 소득이 분배된 거, 그다음에 재산이 분배된 게 나오더라고. 근데 소득이 분배된 것은 지나가서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요 부가 분배되는 것을 빨리 적었거든요. 근데 적어놓고 안 가져와 버렸더니 지금. 요거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인구 10%가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전체 부의 60%를 갖고 있어요. 60%. 지금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상위 계층 10%가 그럼 하위 계층 50%가 우리나라 부의 10%밖에 안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10%가 60%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재산이 1,000원이라면 그럼 이 10%가 600원 가져가는 거야. 그럼 없는 사람 50%가 100원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부의 분배가 너무 불공정해졌다고. 이 차이가 52배라고 하더라고. 52배.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서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득은 제가 잘 못 봤는데, 근데 마지막 때 소득보다 부의 재산의 분배 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세금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정부세를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렇게. 장항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말 잘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갔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 침체고 아파트가 떨어지니까 국가가 냅둬버려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경기가 침체를 가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그때는 대부분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투기적 심리가 발생했다. 그럼 세금 가지고 다른 수단을 가지고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럼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이 다음에는 이거 기억납니까? 하고 가야 돼. 왜? 요거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온가를 이제 볼까요? 어떻게 나온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왔는가? 자, 책에는 없는, 필기 노트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기출지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출지문 1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그게 필요성이야. 지금 공부했던 거 요거. 요 필요성. 이유. 필요성에는 세 가지 기억나가 봐봐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제 안정화, 경기를 조절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그대로 나와.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부활, 시장의 실패 수정,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안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조 이렇게. 자, 2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배분이 실패한다. 이걸 시장이 실패라겠어. 뭐요? 자원 배분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라겠잖아요. 그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장이 실패라 하는데, 이 시장이 실패라 현상을 시장이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출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틀린 말 만들잖아요. 거의.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필요성이 나타나면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개입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정책 수단. 개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토지형 규제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토지시장 개입 방법이 토지시장. 그러니까 토지시장 개입 방법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형 규제가 있는데, 이 토지형 규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심심찮게 나와요. 자주 나오죠. 그럼 볼래요? 이 직접 개입 방법에 공공이라고 써놨네요. 앞에가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에요. 그럼 공공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직접일까 간접일까? 직접이에요. 앞에가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돈, 여기 돈입니다. 돈 나오면 다 간접이에요. 세금, 보조금, 부담금, 돈 나오면 전부 다 간접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면 52쪽 하단부에 직접 개입이 있고 53쪽 상단에 간접 개입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제 표는 없어요. 노트에는 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별표 3개거든요. 이건 별표 3개. 그럼 이제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과 토지형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걸 외우시라고 그래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물어봐. 이거 외우냐고. 그럼 시험은 이제 지문 줄 때 이렇게 줘. 지문 줄 때 개발 부담금이 부담금이잖아요. 개발 부담금은 직접 개입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뭡니까? 있습니까? X 돈이면 간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출제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박스 줘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직접 개입 방법은 몇 개입니까? 간접 개입 방법은 몇 개입니까? 의미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아까 제가 요 직접 개입 방법에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이라고 그랬죠? 공영 개발, 공공 투자 사업, 공공 임대 보유, 주택 공급, 공공 임대 보유. 이렇게 공공 들어가라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야. 저 밖에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다. 그건 직접 개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돈 있으면 다 간접 개입이에요. 자, 이렇게 힘드니까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됐습니까? 네, 10분 쉬었다.